2012년 가을 강원도의 깊은 산속은 고요함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평생을 산과 함께한 노련한 등산객이 인적이 드문 오솔길에서 낡고 해진 텐트 하나를 발견했다. 텐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채 이끼와 덩굴에 뒤덮여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 보였다. 무언가에 이끌린 등산객은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에 손을 댔고 녹슨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눅눅하고 오래된 공기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잊혀진 비극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슬픈 비밀의 문을 열었음을 직감했다. 텐트 안에는 주인을 잃은 배낭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등산객은 망설임 끝에 배낭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나침반, 물때가 낀 물병, 그리고 손때 묻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모든 물건은 3년이라는 시간을 머금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일기장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담겨있는 듯한 묵직함에 그는 차마 첫 장을 넘기지 못했다. 등산객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곳에는 풀리지 않은 이야기와 대답 없는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 박민준 형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창밖의 활기찬 도시 풍경과 달리 그의 주변 공기는 늘 미제 사건의 무거움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젊은 시절의 열정 대신 깊은 고뇌와 회한이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강원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다. 3년 전 실종된 쌍둥이 자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박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서연, 이지연, 그의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 사건은 그의 형사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이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시간은 2009년의 눈부신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지연과 이서연, 17살의 두 쌍둥이 자매는 생애 첫 캠핑 여행을 앞두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거울처럼 닮은 외모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지연은 최신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옷가지를 배낭에 마구 집어넣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서연은 차분하게 앉아 스케치북에 여행에서 그릴 풍경들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방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 닥쳐올 운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매의 웃음소리는 부모님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배경음악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강원도의 웅장한 산세는 자매를 압도하는 동시에 매료시켰다. 푸른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지도에 표시된 깊은 동굴 근처에 그들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지연은 능숙하게 텐트를 쳤고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스케치북에 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고 자매의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어두운 숲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았다. 2012년 박민준 형사는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3년 전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매일같이 산을 수색하고 허탈하게 돌아와 희망을 잃어가는 쌍둥이 부모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아버지는 술에 의지했고 어머니는 넋을 잃었다.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박민주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실패의 낙인이었고 그는 이제 그 실패를 다시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맺어야만 했다. 강원도 경찰서에 도착한 박민주는 담당 형사로부터 건네받은 배낭을 바라보았다. 3년의 세월을 이겨낸 가족 일기장은 이상하리만치 온전한 모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집어 들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첫 장을 넘기자 두 사람의 것이 분명한 미묘하게 다른 필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첫 여행,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모험. 첫 문장부터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매의 설렘과 미묘한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 종이를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박민주는 직감했다. 이 낡은 일기장 안에 3년간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음을. 카메라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비춘다. 지연과 서연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일기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한다. 2009년 8월 12일. 드디어 우리 둘만의 여행이다. 엄마 아빠의 걱정을 뒤로 하고 도착한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다. 이 동굴이 우리의 비밀 아지트가 되어줄 것만 같아. 낭랑한 목소리 뒤로 서늘한 바람소리가 겹쳐진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박민주는 일기장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이제부터 그의 수사는 단순한 증거 찾기가 아니라 소녀들의 사라진 시간을 따라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었다. 박민준 형사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3년 전 소녀들의 시간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첫 장들은 자매의 들뜬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캠프파이어의 따스함, 밤하늘의 별, 둘만의 시간에 대한 행복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 형사는 즐거운 문장들 사이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늘 지연이가 영철 오빠 이야기를 또 했다. 조금 지겨워졌다. 서연이는 내가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예쁘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진다. 자매의 애정 깊은 관계 이면에 흐르는 경쟁과 질투의 미묘한 그림자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늘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차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먼지 쌓인 2009년도 수사 기록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기록은 차갑고 건조한 사실들로 가득했다. 실종 신고 시간, 수색 범위, 동원된 인력, 그리고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허무한 결과 보고. 일기장이 뜨거운 감정의 기록이라면 수사 기록은 차가운 실패의 증거였다. 박민주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경찰은 외부의 범죄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텐트 안에 있던 두 소녀의 복잡한 내면 세계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무력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진실은 처음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쌍둥이 자매의 집을 다시 찾았다. 집안의 시간은 3년 전에 멈춰 있었다. 자매의 방은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두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존재를 알리자 부모님의 눈에는 희망과 고통이 동시에 차올랐다. 어머니는 딸들의 필체를 어루만지며 오열했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외면했다. 박민주는 자매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늘 모든 것을 함께했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두 아이를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특히 서연이가 지연이의 빛에 가려 힘들어했다고 털어놓았다. 일기장에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지연의 남자친구였다. 박민주는 수소문 끝에 이제는 군대를 제대하고 평범한 대학생이 된 김영철을 만났다. 3년의 시간은 앳된 소년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다. 그는 쌍둥이의 실종이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다고 고백했다. 박민준이 서연에 대해 묻자 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 역시 자신을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지연이 알게 되면서 자매 사이에 냉기류가 흘렀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그가 그때 조금 더 현명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했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는 유난히 거친 필체로 채워져 있었다. 지연과 서연이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날의 기록이었다. 말다툼은 영철의 문제에서 시작되어 점차 서로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번져나갔다. 서연은 너는 항상 주인공이고 나는 내 그림자일 뿐이야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은 그런 서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박민주는 그 페이지를 읽으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압되고 쌓여온 감정의 화산이 폭발하는 전조였다. 그는 마치 비극으로 치닫는 연극의 대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박민주는 강원도의 그 외딴 동굴로 다시 향했다. 과학수사대 팀원들과 함께 텐트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고 동굴 입구는 어두운 입을 벌린 채 그들을 맞았다. 3년 전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제 박민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단서처럼 보였다. 일기장의 묘사를 따라 동굴 내부로 들어가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손전등으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며 소녀들이 마지막으로 남겼을지 모를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이곳의 침묵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일기장은 새로운 비밀을 드러냈다. 지연이 부모님 몰래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계획을 엿들은 서연에게는 배신과 버림받음으로 다가왔다. 일기장에는 지연이가 나를 떠나려고 한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던 애가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라는 서연의 절망적인 독백이 적혀 있었다. 박민주는 이 사건이 단순한 청소년기의 질투를 넘어 공생관계에 가까웠던 자매의 세계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한쪽이 떠나려 하자 남겨진 다른 한쪽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는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2009년 수사 기록에 언급된 인근에 살던 괴팍한 성격의 노인이 다시 용의 선상에 떠올랐다. 당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본 후 그는 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일 뿐이었다.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노인은 경찰의 무능함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희생양에 불과했다. 박민주는 씁쓸하게 발길을 돌리며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공유한 일기장의 일부 내용을 읽은 부모님 사이에서는 결국 참아왔던 갈등이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항상 지연에게만 기대를 걸어 서연이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서연이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나약하게 키웠다고 맞받아쳤다. 딸들을 잃은 슬픔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변질되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박민주는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비극은 단지 자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다. 캠핑 둘째 날 밤의 기록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서연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는 항상 모든 걸 가졌어. 내 꿈, 내 친구,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나는 네가 지긋지긋해. 지연의 필체는 냉정하게 받아쳤다. 그림자라고?
스스로 빛나려고 노력조차 안 해본 주제에 비겁한 변명하지 마. 종이에 깊게 파인 펜 자국에서 박민주는 그날 밤 텐트 안에 차갑고 격렬했던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자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 동굴 깊숙한 곳을 수색하던 대원 하나가 박민준을 불렀다. 좁은 바위 틈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박민준이 달려가 손전등을 비추자 흙과 낙엽 더미 속에서 낡은 등산화 한 짝의 모습을 드러냈다. 3년의 세월 동안 부식되고 형태가 망가졌지만 자매가 신었던 것과 같은 모델임이 분명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에게는 달랐다. 이것은 일기장 속 감정의 폭풍이 현실 세계에 남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물리적 증거였다. 그는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등산화를 집어들었다. 박민준은 김영철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서연의 감정이 담긴 일기장 내용을 보여주며 그를 압박했다. 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3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고백했다. 사실 서연이가 자신에게 고백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마음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자신의 거절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영철의 고백은 자매의 마지막 밤에 벌어졌을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문장은 끊겨 있었다. 마치 극심한 충격과 공포 속에서 간신히 써 내려간 듯했다. 그 혼돈 속에서 박민주는 몇 개의 단어를 간신히 조합해냈다. 끔찍한 실수, 용서할 수 없는 차가운 침묵, 그리고 마침내 종이 맨 마지막에 힘겹게 눌러쓴 듯한 한 문장이 그의 눈에 박혔다. 메아리가 사라졌다. 이제 내 목소리만 남았다. 박민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 기이하고 섬뜩한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박민준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외부 침입자는 없었다. 범인은 숲속에 숨어있던 괴한이나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다. 모든 비극은 바로 그 텐트 안에서 두 자매 사이에서 시작되고 끝났을 가능성.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일기장의 모든 내용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의 증거들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픈 형태의 살인 사건이었다. 그는 이 무거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새로운 가설에 사로잡힌 박민주는 텐트에서 발견된 모든 유류품에 대한 정밀 재감식을 의뢰했다. 특히 그의 시선을 끈 것은 배낭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장식용 머리핀이었다. 일기장에서 서연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고 여러 번 언급되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2009년 당시에는 단순한 소지품으로 분류되었지만 박민주는 이제 그것이 평범한 장식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식팀에게 머리핀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혈흔이나 DNA 증거를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두려운 증거였다. 자매의 부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수사에 진전이 있는지 물었지만 박민주는 차마 자신의 끔찍한 추측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는 애매한 말로 부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그들의 깊은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진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우리 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만 주세요. 어머니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자 속죄라고 다짐했다.
카메라는 다시 2009년 캠핑 둘째 날 밤의 텐트 안을 비춘다. 밖에서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다. 좁은 텐트 안에서 지연이 유학 계획을 털어놓는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배신감과 분노가 차오른다. 결국 너도 날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지연은 그런 서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친다. 언제까지 내 뒤에 숨어 살 건데? 두 사람의 격렬한 언쟁은 텐트 안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전날 밤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만이 오고 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첨단 장비가 마침내 결과를 내놓았다. 서연의 머리핀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너무 오래되고 미량이라 2009년 기술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흔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내는 일뿐이었다. 박민주는 DNA 분석을 긴급으로 요청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이며 담배를 태웠다. 진실의 마지막 문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문 너머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박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메아리가 사라졌다. 이제 내 목소리만 남았다. 이제 그는 그 문장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쌍둥이에게 서로는 세상의 또 다른 자신이자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메아리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 메아리가 사라졌다. 하나의 목소리만 남았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한 가장 직설적이고 잔인한 묘사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비오는 숲속 좁은 텐트 안에서 벌어졌을 끔찍한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는 수사보드 앞에 서서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다. 자매의 뿌리 깊은 애증, 영철을 둘러싼 삼각관계, 유학계획으로 인한 균열, 그리고 마지막 밤의 격렬한 다툼, 모든 증거와 정황이 외부의 범인이 아닌 내부의 붕괴를 가리키고 있었다. 숲속의 괴물이 소녀들을 해친 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질투라는 이름의 괴물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서로를 삼켜버린 것이었다. 박민주는 인간 감정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형사로서 그는 이제 누구를 단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영철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왔다. 그는 박민준에게 망설이며 이야기했다. 지연이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서연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서연이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 같아 힘들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자매의 관계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서로에게 깊이 얽매인 애증과 의존의 관계였음을 보여주었다. 지연의 독립은 서연에게는 버림받음이었고 서연의 의존은 지연에게는 무거운 족쇄였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 딜레마가 결국 비극을 낳았다.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렸다. 박민주는 수사 보드에 붙은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자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미소. 사진 속의 소녀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모른 채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그 순수한 미소가 이제는 박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곧 저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야 하고 그들의 순수했던 기억을 산산조각 내야 할지도 모른다. 형사로서의 의무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마침내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국과수였다. 박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감식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머리핀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결과를 기다렸다. 앞으로 듣게 될 대답은 그의 끔찍한 가설을 확정짓거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었다. 진실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의 형사 인생을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여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순간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국과수 직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박민준 형사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의 머리핀에서 발견된 혈흔은 언니 이지연의 DNA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머리핀에서는 지연의 혈흔과 함께 서연의 피부 조직 세포가 함께 검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2009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박민주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사무실의 정적이 그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가장 끔찍했던 가설은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이 되어버렸다. 시점은 다시 2009년의 폭풍 후 치는 밤 텐트 안으로 돌아간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좁은 텐트 안에서는 두 자매의 격렬한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발 그만해. 지연은 더 이상 동생의 원망을 들어줄 수 없다는 듯 텐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날 떠나지 마. 애원에 가까운 절규였지만 지연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말다툼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수년간 쌓여왔던 서러움과 질투, 애증의 감정이 폭발하며 서로를 밀치고 핥히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절규만이 텐트 안을 가득 채웠다. 비극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서연이 뿌리치는 지연을 강하게 밀어내는 순간 지연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그녀의 머리가 텐트 구석을 고정하기 위해 가져다 놓았던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퍽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텐트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지연은 그 자리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몇 초 전까지 분노로 가득했던 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언니가 떠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이런 끔찍한 결과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분노가 불러온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지연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언니, 일어나 봐.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언니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손에 묻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세상의 절반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쌍둥이 언니가 자신의 손에 의해 사라져버렸다. 공포와 죄책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폭풍우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카메라의 초점은 공포와 슬픔, 절망으로 일그러진 서연의 얼굴에 맞춰진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죽어버렸다. 현재 박민주는 자매의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수석에는 소녀들의 일기장과 차가운 법의학 감정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형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지만 이번처럼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말을 골랐지만 어떤 단어로도 이 비극을 온전히 전달할 방법은 없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은 한 아이마저 그 죄책감 속에서 세우러져 갔다는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것은 사건 종결 보고가 아니라 한 가족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매의 부모님은 초조한 얼굴로 박민준을 맞았다. 그는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두 사람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감정 보고서와 일기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건의 진실을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매의 다툼, 우발적인 사고,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들. 그가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혼란스러운 구절들을 읽어 내려가자 어머니는 절규하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내 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잿더미처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비극의 전말은 일기장 맨 뒷면 표지 안쪽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어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마지막 기록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내 끔찍한 실수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언니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겼어. 이제 아무도 언니를 찾지 못할 거야. 충격과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쓴 서연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 지연의 시신을 동굴 가장 깊은 바위 틈으로 끌고 가 숨겼던 것이다. 일기장에 적힌 메아리가 사라졌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박민주는 마지막 추론을 부모에게 전했다. 그것은 사건의 가장 슬픈 결말이었다. 언니를 숨긴 후 텐트로 돌아온 서연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적극적으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 끔찍한 죄책감과 언니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다. 결국 저천증과 탈수로 언니의 곁을 따라갔을 터였다. 이것은 살인과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서로가 너무나도 전부였던 두 영혼이 서로를 파괴하며 함께 무너져 내린 완벽한 비극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할 말을 잃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며칠 후 경찰의 공식적인 유해 수습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는 수사관들의 침묵 속에서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다. 감식팀은 동굴 가장 깊숙한 바위 틈에서 3년간 잠들어 있던 이지연의 유해를 수습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텐트 바로 앞에서 웅크린 자세로 발견된 이서연의 유해를 뒤이어 수습했다. 비극적인 순간에 갈라졌던 두 자매는 죽음 속에서 비로소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무겁게 떠다녔다. 가족 간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자매의 장례식은 흐린 하늘 아래 작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국화꽃에 둘러싸인 두 개의 똑같은 영정 사진 앞에서 부모는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은 듯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뒤편에는 김영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자매의 슬픈 운명을 위로하는 하늘의 눈물처럼 보였다. 살아남은 자들은 앞으로 이 비극의 상처를 안고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할 것이었다. 몇 주 뒤 박민준 형사는 마지막으로 자매의 집을 찾았다. 그는 부모에게 딸들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박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서연이가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질문에 박민준은 차마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었다. 그는 부서진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법으로는 죄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팠던 슬픈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반쪽 없이 홀로 남겨졌던 그 며칠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박민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처음으로 깊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소.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지연이의 빛이 강할수록 서연이의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장통이려니, 자매들 사이에 당연한 질투려니 애써 외면했소. 그의 고백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닌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이었다. 비극의 씨앗은 캠핑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바로 자신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부모의 가슴 아픈 참회였다. 박민준 형사는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그 동굴 입구에 다시 섰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사라진 그곳은 다시 평범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있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며 형사로서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화 대신 인간의 슬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남았다. 그는 동굴 입구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세우러져간 두 어린 영혼을 위한 마지막 애도였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산을 내려왔다. 동굴의 침묵 어린 메아리는 이제 그의 영혼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숲의 풍경 위로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숨겨진 비밀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메아리가 사라진 동굴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속삭임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사랑과 질투, 용서와 죄책감의 경계에 대한 씁쓸하고도 아픈 성찰의 시간을 남긴 채 비극적인 자매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